안녕하세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줄게. 내가 바로 그 유명한 로또 1등 당첨자 김철수다. 62살의 말이야. 그런데 이게 복이었는지 재앙이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날 아침이 참 이상했어. 40년 쓰던 알람 시계가 고장 났는데도 정확히 일어났거든. 화장실 가니까 변기 뚜껑이 저절로 올라가 있고, 뭐지? 귀신이라도 나왔나? 했지. 우리 마누라 순자가 계란 후라이를 해주는데 평소 같으면 노른자가 터지기 일쑤인데 그날은 완벽한 모양이야. 여보, 오늘 뭔가 달라요? 당신 얼굴도 평소보다 10년은 젊어 보이고 그러더라고. 헛소리 마라. 늙은이가 뭔 젊어져. 그랬지만 나도 느꼈어. 뭔가 특별한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을. 담배 사러 동네 슈퍼에 갔다가 로또 판매기가 눈에 들어왔어. 평생 로또? 그거 바보들이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비웃던 내가 말이야. 아저씨, 로또 한 장만 주세요. 슈퍼 사장 박 사장이 깜짝 놀라더라고. 김철수 아저씨가 로또를? 해가 서쪽에서 뜨나? 자동 번호를 찍으려다가 갑자기 멈췄어. 뭔가 직접 골라야 할 것 같은 강한 느낌이 들었거든. 8번은 마누라랑 첫 데이트했던 8번가 분식점, 12번은 아들 민수 생일 12월, 19번은 첫 월급 19만원, 27번은 결혼한 나이, 33번은 우리 집 주소, 42번은 아버지 돌아가신 나이. 이 숫자들 다 내 인생이네. 그런데 말야, 박 사장 그 양반이 내가 나간 후에 똑같은 번호로 로또를 10장이나 샀다더라고. 나중에 안 일이지만 토요일 저녁 8시 45분 온 가족이 모여 TV를 보고 있었어. 이번 주 로또 1등 당첨 번호를 발표합니다. 8, 12, 19, 27, 33, 42번. 아, 그때 그 기분을. 숫자가 하나씩 맞아떨어질 때마다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 여보. 순자 목소리가 떨리더라고. 이거 진짜야? 집안의 모든 것이 멈췄어. 우리 아들 민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아빠, 진짜 1등이에요? 진짜? 하고 며느리 영희는 핸드폰으로 계산기 두드리며 시아버지 세금 빼고 23억이에요. 그 순간부터 우리 집은 전쟁터가 됐어. 다음날 아침 평소 오후 2시에나 일어나던 민수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놓고 있더라고. 아버지, 제가 아침 준비했어요. 이놈이 아프나 싶었지? 아버지,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당첨금 관리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제가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허허, 이놈이 체육학과 나왔는데 갑자기 경영학과래. 13년째 백수인 놈이. 며느리 영희도 갑자기 변했어. 평소 아빠, 엄마라고 부르던 게 아버님, 어머님으로 바뀌더라고. 아버님, 그 돈 은행에 그냥 넣어두시면 안 돼요. 제 친정아버지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거든요. 점심때가 되니까 10년 넘게 연락 안 하던 큰형이 나타났어. 철수야, 내 동생이 대박 났다며? 뒤이어 작은 누나도 오고, 철수야, 언니 치킨집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저녁엔 사촌형까지 와서 철수야, 형이 병원비가 좀 필요해서. 아, 정말 현기증 났어? 평생 나를 무시하던 형제 자매들이 갑자기 몰려온 거야. 박 사장은 더 가관이었어. 똑같은 번호로 로또 10장 샀지만 다 꽝이었거든.
그래서 나한테 당첨자 수수료라는 황당한 명목으로 1억을 달라고 하더라고. 우리 가게에서 당첨된 거니까요. 동네 아줌마들은 또 어떻고? 쟤네가 뭐가 특별하다고 당첨이 됐대? 김철수 저 양반 평소에 얼마나 인색했는데? 심지어 내가 옛날에 바람 폈다는 거짓말까지 지어내더라고. 나는 평생 마누라 바라기였는데 말이야. 더 가관인 건 가짜 친척들이야. 고등학교 동창회 임원진이라면서 20명이 몰려왔어. 나는 중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했는데 군대 후임이라는 놈도 오고, 나는 공익근무요원이었는데 급기야 40대 여자가 와서 아버지 하면서 내 딸이라고 하더라고. 순자가 빗자루 들고 나와서 쫓아냈지. 방송국들도 난리였어. KBS, MBC, SBS 모든 곳에서 출연하라고. 신문에는 내가 복권 마니아라고 나왔어. 살면서 복권 딱 한 번 샀는데 수십 년간 같은 번호 고집이라고도 나오고, 즉흥적으로 골랐는데 말이야. 한 달 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 민수가 법무법인을 찾아가서 내가 치매라고 거짓말을 한 거야. 재산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고. 며느리 영희는 경찰서에 시아버지가 사기당할까봐 걱정된다고 신고했고, 집에 와서 통장 확인하니까 1억 2천만 원이 없어져 있더라고. 아버지, 저희가 투자한 거예요. 영희 아버지 소개로. 내가 언제 투자하라고 했어? 아버지가 승낙하셨잖아요. 까먹으셨나요? 이놈들이 나를 바보 취급하는 거야. 그때 40년 지기 친구 박영수가 찾아왔어. 철수야, 그 돈 가족들한테 다 뺏길 거야. 내가 안전하게 관리해 줄까? 내 친구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데 10억 투자하면 1년 후에 15억을 돌려준대. 40년 친구를 믿었지? 5억을 맡겼는데 알고 보니 사기업체였어. 박영수는 수수료 5천만 원 받고 잠적했고, 40년 친구한테 배신당한 충격으로 며칠간 밥도 못 먹었어. 며느리 영희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어. 시댁 분위기가 너무 이상해졌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이혼 후 재산 분할을 노린 거였지. 큰형과 누나는 공동으로 소송을 준비했어. 철수가 부모님 제사도 제대로 안 지내면서 혼자만 복권에 당첨되는 게 말이 되냐? 가족 간 재산 분할 소송이래. 우리 집은 완전히 망가졌어. 거실에선 민수가 투자 서류 뒤적이고, 안방에선 순자가 홈쇼핑으로 비싼 옷 주문하고, 부엌에선 영희가 친정엄마랑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냐 상의하고, 나는 작은 방에서 혼자 복권 보며 후회했지. 박 사장은 결국 가게 문 닫았어. 내 때문에 손해봤다며 건물주한테 임대료 깎아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쫓겨났거든. 동네는 더 심각했어. 모든 사람들이 로또에 미쳐버린 거야. 하루에 20장씩 사는 할머니, 월급의 절반을 로또에 쏟아붓는 아저씨들, 아이 분유값까지 로또에 투자하는 젊은 부부들. 동네 전체가 경제적으로 파탄 나기 시작했어. 어느 날 새벽 혼자 앉아서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봤어.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40년 친구는 돈 가지고 도망가고, 이웃들은 모두 등을 돌리거나 이용하려고만 하고, 23억에서 15억으로 줄어들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이게 내가 꿈꾸던 삶이었나? 순자한테 말했지. 여보, 우리 이 돈 다 기부하자. 뭐라고? 미쳤어요? 이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지고 있잖아. 그래도 이건 우리 돈이에요. 아내마저 이미 돈에 중독돼 있더라고.
그때 정장 입은 30대 남자가 찾아왔어. 김철수 씨, 안녕하세요. 저는 세무서에서 나왔습니다. 세무조사래. 신고하신 소득과 실제 지출이 맞지 않네요. 알고 보니 가족들이 4명이로 여기저기 투자하고 대출받고 난리를 쳐놨더라고. 탈세 혐의까지 씌워진 거야. 검찰청에서도 연락 왔어. 로또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누군가 내가 로또를 조작했다고 신고한 거야. 박 사장이었을 거야, 분명히. 병원에서도 연락 왔어. 아버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과 당뇨 수치가 심각합니다. 6개월 만에 완전히 망가진 거지. 하루는 길에서 쓰러졌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가 스트레스성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 그때 깨달았지. 이 돈이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걸.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 6개월 전만 해도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순자랑 저녁에 산책도 하고 민수백수라고 잔소리도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그런데 지금은 가족들은 모두 내 돈만 노리고 친구는 배신하고 이웃들은 등 돌리고 건강도 망가지고 하루하루가 공포야. 퇴원 후에 결심했어. 남은 돈 15억을 모두 기부하기로. 순자가 난리쳤지. 당신 정말 미쳤어요. 하지만 나는 마음이 편해졌어. 고아원, 양로원, 불우이웃 돕기. 한 달에 걸쳐서 모든 돈을 기부했어. 마지막 1억은 우리 동네 경로당 개보수와 동네 복지관 운영비로 기부했지. 기부 소식이 언론에 나가니까 또 난리가 났어. 이번엔 성인군자라고 추켜 세우더라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이것도 며칠 지나면 잊혀질 거라는 걸. 가족들 반응이 가관이었어. 민수는 아버지가 정말 치매가 온 것 같다고 하고, 영희는 시아버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고, 순자는 며칠간 말을 안 했어. 형제 자매들은 더 심했지. 철수가 미쳤다. 우리 목까지 기부해버렸다면서 난리도 아니었어.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동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야. 로또에 미쳐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신을 차리더라고. 김철수 아저씨가 돈을 다 기부했는데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서. 경로당에서 할머니들이 고마워하시고 복지관에서 아이들이 인사하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 같은 느낌이 들었어. 가장 놀라운 건 순자였어. 한 달 후에 말하더라고.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그 돈 있을 때가 더 불행했어요. 민수도 조금씩 변했어. 취업 준비를 다시 시작하더라고. 아버지, 저도 이제 철들 것 같아요. 영희는 결국 이혼했지만 그게 서로에게 더 나았어. 지금은 어때냐고. 예전처럼 가난하지. 하지만 행복해. 진짜 행복해. 순자랑 저녁 산책도 하고 경로당에서 할아버지들과 바둑도 두고 동네 아이들이 할아버지 하며 반겨주고. 가끔 로또 광고 보면 웃음이 나와. 복권은 꿈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이야. 하지만 그 꿈이 악몽이 될 수도 있다는 건 말 안 해주더라고. 젊은 것들아, 할아버지가 해주는 조언이야. 돈은 도구일 뿐이야. 도구가 주인이 되면 안 돼. 가족, 친구, 이웃, 이런 게 진짜 재산이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말이야. 로또 당첨됐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경로당 에어컨 바꿔준 거였는데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 돈을 다 기부한 지금도 그때만큼 행복해.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해.
15억을 왜 기부했냐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그 돈을 지켰다면 진짜 바보가 됐을 거라는 걸. 지금도 가끔 복권 사? 응, 일주일에 한 장씩 사. 당첨되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날의 설렘을 기억하려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 진짜 당첨은 이미 받았다는 걸. 가족의 소중함, 이웃의 정, 건강의 고마움. 이런 게 진짜 1등이야. 하나 더 말해줄까? 그 박 사장 지금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해. 내가 기부한 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말이야.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친하게 지내.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지. 40년 친구 박영수? 그놈은 아직도 연락 안 해. 하지만 원망 안 해. 그놈도 돈 때문에 미쳐서 그런 거니까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민수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 월급 적지만 열심히 일해. 아버지 이제야 일하는 재미를 알겠어요 라고 하더라고. 순자는 동네 부녀회장 해. 내가 기부한 돈으로 만든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 결국 그 23억은 우리 가족을 다시 만들어준 고마운 돈이었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깨달음을 준 거지. 젊은 것들아, 기억해.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야. 돈이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낼 뿐이야.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을 바르게 가져야 해. 그래야 갑자기 큰 돈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하나 더.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나는 지금 23억 있을 때보다 훨씬 부자야. 왜냐하면 진짜 소중한 걸 알게 됐거든. 마지막으로 혹시 너희 중에 로또 당첨되는 놈 있으면 할아버지 조언 기억해. 첫 번째, 가족부터 챙겨. 두 번째, 이웃을 잊지 마. 세 번째, 돈에 휘둘리지 마. 네 번째, 나눌 줄 알아야 해. 다섯 번째, 건강이 최고야. 이거 지키면 진짜 행복한 로또 당첨자가 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23억 날려가며 깨달은 인생의 진리니까 공짜로 가져가. 자, 이제 할아버지 이야기 끝. 어때? 재미있었지?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줄게. 오늘은 이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가 된 평범한 남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그리고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게 되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경고가 되고 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8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6시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서서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생활의 반복이었죠. 그 흔한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보고 주말에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밀린 잠을 자기에 바빴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고요? 다 저희 가족, 그리고 은퇴 후의 제 모습을 위해서였습니다. 이 고생도 몇 년만 참자. 은퇴만 하면 아내랑 손주 재롱도 보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운동회에 가지 못해 울면서 전화하던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빠, 다른 친구들 아빠는 다 왔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아빠가 돈 벌어서 너희들 좋은 것 많이 사줄게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아내는 더했습니다. 혼자서 집안일, 육아, 시부모님 뒷바라지까지. 제가 늦게 들어가면 이미 잠든 아내 옆에 조용히 누우며 미안하다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날이 38년이나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62세가 되던 해 저는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 그동안 붙던 적금,
몇 년 전부터 조금씩 했던 주식 투자금, 그리고 어렵게 마련한 작은 건물 전세금까지 합치니 무려 7억 원이라는 큰 돈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처음 만져보는 거금이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밤새 그 돈을 어디에 쓸까 이야기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자. 그동안 못해준 것들 다 해주자. 저희에게 그 7억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38년 고생의 증거이자 앞으로의 행복을 보장해줄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게 꿈에 부풀어 있던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제 고향 친구인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저와 초등학교부터 함께한 50년 지기 친구입니다. 사업을 한다고 이리저리 바쁘게 살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연락하며 우정을 이어왔죠. 어려울 때 서로 도움도 주고받았고 가족 경조사에도 빠지지 않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박 씨는 제게 은퇴 축하 인사와 함께 말했습니다. 야, 내 퇴직했다며? 마침 잘 됐다. 요즘 진짜 대박 나는 사업이 있는데 나랑 같이 하자.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아, 그런 거 관심 없어? 이제 편하게 살려고. 하지만 박 씨는 며칠 뒤 제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가 보여준 건 눈이 번쩍 뜨일 만큼 솔깃한 제안이었죠. 지방 소도시에 상가를 지어서 임대 수익을 나누는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 수익률이 무려 20%라는 겁니다. 지금 은행 금리가 3%도 안 되는데 이건 확실한 20%야. 내가 언제 너한테 거짓말한 적 있냐? 그는 수십 장의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투자자들 명단이라며 제게도 익숙한 지역 유지들 이름이 보였고 시공사 계약서와 함께 시청 허가 도장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박 씨가 운영하는 법인도 실제로 존재했죠. 이 땅값이 앞으로 2년 안에 2배는 오를 거야. 지금 지하철 연장 공사도 확정됐고 대형마트도 들어온다고 해. 내가 이런 정보를 그냥 흘려 듣겠어? 그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당신 우리 나이에 무슨 모험을 해?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조금씩 써가며 살면 안 될까?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여보,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우리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야. 내가 박 씨를 50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내 평생 친구가 나를 속이겠어?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서류가 가짜일 리 없어. 그렇게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저는 평생 모은 7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계약서까지 써주며 6개월 뒤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빛은 정말 진실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거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순조로웠습니다. 박 씨는 매주 공사 현장 사진을 보내주며 일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줬죠. 기초 공사 사진, 철근 작업 사진, 심지어 인부들이 일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2달 뒤에는 약속대로 500만 원의 중간 이자까지 제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그 돈이 들어온 날 아내는 역시 당신 친구는 믿을만한 애라며 안심했습니다. 저 또한 이 돈이면 앞으로 더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4개월쯤 됐을 때 박 씨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진척 상황을 알려주던 그가 갑자기 조용해진 겁니다. 처음엔 바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에 답장도 없었습니다. 박 씨, 공사는 잘 되고 있나요? 박 씨, 연락 좀 주세요. 수십 번 보낸 메시지는 모두 일십으로 끝났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직접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1시간 반을 달려 도착한 그곳에는 철근 몇 개만 덩그러니 서 있었고 인부는커녕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공사? 여기 한 달 전부터 아무도 안 와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됐음을 직감했습니다. 급하게 시청에 가서 확인해 보니 박 씨가 보여줬던 허가 서류는 모두 위조였습니다. 그가 사업을 한다던 그 땅은 박 씨 명의도 아니었고 심지어 건축 허가 자체가 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토지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 상업 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라는 공무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짜인 사기극이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 다 날린 것 같아? 아내는 처음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박 씨가 그럴 리 없어? 당신이 잘못 본 거 아니야? 하지만 제가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난 후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38년을 모은 돈인데 그날 밤 저희 부부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50년을 같이 산 친구에게 배신당한 배신감, 제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다음 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박 씨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비어 있었고 집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저 같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더군요. 저처럼 은퇴한 사람들, 평생을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린 주부들, 총 피해 금액이 무려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박 씨는 이미 해외로 도망쳤고 인터폴 수배가 내려졌다고 하지만 제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거의 없다는 게 경찰의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옥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내는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잃었고 저는 매일 밤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본 돈인데 대체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었나? 밤마다 제 자신을 원망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을 때 아빠 괜찮다?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목소리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지켜줘야 할 가족들에게 오히려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저는 65세입니다.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시큰거립니다. 새벽 2시에 술 취한 손님들을 응대할 때면 내가 왜 이 나이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쓰러질 수는 없습니다. 아직 저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지켜야 할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믿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돈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서류라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제가 만약 그때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아니면 은행 직원이라도 한 명 만나서 상담을 받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수익률이 20%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은행 이자가 3%인 세상에서 20%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높은 수익률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도 조심하세요. 50년 친구도 돈 앞에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되 돈 거래에서만큼은 철저하게 확인하세요. 서류가 아무리 그럴듯해도 직접 확인하세요. 요즘은 위조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 진짜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세요. 저는 제 실수로 7억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 중 한 분이라도 이런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제 고통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평생을 쌓아온 탑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꼭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비록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한테 말해야겠네요. 내가 65세 이혼을 했어요. 어머, 놀랐죠? 나도 놀랐어요. 그날 아침이었는데 우리 영감이 신문 보고 있더라고요. 매일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신문 보고 똑같이 응 하면서. 아, 그 모습 보니까 갑자기 확 올라오더라니까요. 여보. 했더니 응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갑자기 왜? 이러더라고요. 갑자기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쌓인 게 갑자기예요. 아, 진짜 속 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40년 동안 같이 살았으면 됐지. 이제 각자 하고 싶은 거 하자고 했더니 이 사람이 그래? 하더라니까요. 그래요? 그게 끝이에요? 40년을 같이 산 부부가 이혼하자는데 그래? 가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아, 이 사람은 나 없어도 아무 상관없구나. 내가 있든 없든 신문만 보면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왜 이혼하게 됐는지 진짜 이유를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영감이 밥 먹을 때 반찬 개수를 세요. 오늘은 왜 4개밖에 없어? 이러면서. 아, 내가 뭐 식당 사장이에요. 매일 메뉴판 짜야 해요. 두 번째, 양말을 벗어놓는 곳이 있어요. 침실 문 앞에 딱 벗어놓고 들어가요. 40년간 같은 자리에. 내가 뭐 양말 수거업체예요. 매일 그 자리 가서 양말 줍고. 아휴, 생각만 해도 화나네. 세 번째, 이게 제일 가관인데요. 화장실 가기 전에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어디 가긴 어디 가요? 화장실 가는데. 그럼 화장실 가시는군요 이래요. 40년간 매일 화장실 가는 걸 보고도 매번 물어봐요. 이 사람 기억력이 문제인가 싶어서 병원 데려가려고 했더니 다른 건 다 기억해요. 골프 스코어는 10년 전 것까지 기억하면서. 네 번째, 겨울에 내가 감기 걸렸는데요. 콜록콜록 기침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 기침 소리가 너무 크다. 이러더라고요. 기침이 시끄럽다고. 아, 내가 일부러 기침하는 줄 아나? 다섯 번째는 정말. 이건 말해도 되나? 에이, 말해버리자. 우리 영감이 TV 볼 때 리모컨을 혼자 독점해요. 그러면서 채널을 1분마다 바꿔요. 내가 이거 재미있네 하면 바로 바꿔버려요. 아, 이거 봤어 이러면서. 언제 봤다고.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리모컨 달라고 했더니 여자들은 리모컨을 못 써래요. 못 써? 내가 리모컨 못 쓴다고? 버튼 2개짜리인데 뭘 못 써요. 아, 그리고 이건 진짜 웃긴데 우리 영감이 밤에 잠꼬대를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엄마 밥 안 주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65세 할아버지가. 아, 내가 50년간 이 사람 엄마 노릇을 했구나 싶더라니까요. 이혼하고 나서야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혼자서 어떻게 사나. 그래서 가끔 몰래 가서 봤어요. 첫째 날 밥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니까요. 가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죽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 왜 이래? 하고 있어요. 아이고 40년간 내가 해준 밥만 먹더니 밥하는 법을 몰라요. 둘째 날은 더 가관이었어요. 계란을 삶는다고 물 없이 그냥 팬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계란이 터져버렸어요. 주방이 완전 난장판. 그러면서 왜 터지지? 하고 있어요. 당연히 터지죠. 셋째 날에는 김치를 꺼내다가 통째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걸레로 닦고 있는데 김치를 걸레로 닦고 있어요. 아니 그냥 버려야죠. 그걸 왜 주워 담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웃긴데 넷째 날에 라면을 끓인다고 면만 넣고 스프를 안 넣었어요. 그러면서 맛이 왜 이래? 하더라니까요. 아 그리고 빨래통에 옷을 넣기만 하고 세제를 안 넣었어요. 그래서 물만 돌리고 당연히 안 빨리죠. 그러면서 빨래가 왜 안 깨끗해지지? 이러고 있어요. 청소는 더 웃어요. 청소기로 바닥만 밀고 다니더라니까요. 전원을 안 켰어요. 40분 동안 전원 안 켜진 청소기로 바닥만 밀고. 아이고 배꼽 빠지겠더라.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사람이 혼자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우리 마누라는 어떻게 했지? 이러면서 40년 만에 처음 내 고마움을 알겠더라니까요. 이혼하고 나서 우리 영감이 뭘 했는지 아세요? 자유를 만끽한다고 혼자 여행을 갔어요. 강릉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스마트폰을 잘 못 써요.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셀카 모드로 해놓고 모르고 찍었더라니까요. 그래서 코털 클로즈업 사진이 찍혔어요. 하하. 나중에 보더니 내 코털이 이렇게 길었나.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웃겨서. 내가 40년간 코털까지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뭘 했는지 아세요? 펜션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는다고 컵라면을 사왔는데 뜨거운 물을 안 부었어요. 그냥 찬물 부어서. 당연히 안 익죠. 그러면서 이 라면 맛이 이상하다 이러더라니까요. 호텔 조식 뷔페에서도 웃긴 일이 있었어요. 반찬들이 쭉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씩 다 담더라니까요. 근데 반찬만 담고 밥을 안 가져왔어요. 반찬으로만 한 접시 가득. 직원이 밥 안 드세요? 했더니 아 밥도 따로 가져와야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영화도 보러 갔는데 팝콘을 사면서 큰 걸로 하나요? 작은 걸로 둘게요. 물어보더라니까요. 혼자 가는데 왜 둘을 사요? 습관이란 게 무섭더라. 그런데 경로당 친구가 우리 영감한테 소개팅을 시켜줬어요. 63세 춤 동호회 분이래요. 첫 만남 전날 밤에 이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마누라. 아니 전 마누라야. 내일 뭐 입고 가지? 이러더라니까요. 아이고 40년 만에 처음 옷 걱정하네요. 그래서 당신 옷장에 있는 걸로 알아서 입어 했더니 그런데 양말 색깔은 뭘로 하지? 이러더라고요. 양말 색깔까지 내가 정해줘야 해요. 소개팅 당날 이 사람이 뭘 입고 갔는지 아세요? 정장 상의에 운동복 하의. 그리고 슬리퍼 신고. 아 진짜 창피해서. 만나서 상대방이 취미가 뭐예요? 했더니 우리 영감이 혼자 밥 먹기. 연습 중입니다. 이러더라니까요. 아이고 그것도 취미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결혼하면 매일 반찬을 몇 개씩 해주실 건가요? 이러더라고요.
첫 만남에서 상대방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커피 마시면서 저는 믹스커피만 마셔요. 이건 너무 써요 이러더라니까요. 아메리카노가 쓰다고. 그러면서 설탕 5개나 넣더라고요. 상대방이 춤 좋아하세요? 했더니 저는 춤보다는 신문 보는 걸 좋아해요 이러더라니까요. 춤 동호회 분한테 그게 무슨 대답이에요. 결국 상대방이 화장실 간다고 나가서 안 돌아왔어요. 우리 영감이 1시간 기다렸대요. 화장실이 왜 이렇게 멀지? 이러면서 아이고 답답해서. 근데 여러분, 나도 혼자 사니까 처음엔 좀 허전했어요. 40년간 누구 챙기는 것만 하다가 갑자기 혼자 있으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먹고 싶은 걸 해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40년간 영감 입맛에 맞춰서만 해줬는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매운 갈비찜도 해먹고 짜장라면도 해먹고 그리고 TV도 내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드라마 보다가 슬픈 장면에서 마음껏 울 수도 있고 웃긴 예능 보면서 배꼽 잡고 웃을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저녁에 치킨 시켜 먹기도 하고 새벽에 홈쇼핑도 보고 아 이런 게 자유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리고 요즘 컴퓨터도 배우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요리 레시피도 찾아보고 운동 영상도 보고 재밌어요. 영감은? 아직도 라면 제대로 못 끓이고 있어요. 하하. 그런데 이상한 게 요즘 우리 영감이 좀 변했어요. 지난주에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이 사람이 장을 보고 있더라니까요. 카트에 뭘 담았는지 보니까 라면 20개, 김치 5포기, 계란 30개. 아이고 이것만 먹고 살 생각인가. 그런데 계산할 때 보니까 할인 전단지를 들고 있더라고요. 40년간 전단지 한 번 안 받던 사람이 그러면서 이거 할인 안 돼요? 이러고 아 생활력이 생겼네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빨래를 배우고 있어요. 유튜브 보면서 그런데 하얀 옷이랑 검은 옷이랑 같이 빨아서 모든 옷이 회색이 됐더라니까요. 하하. 요즘엔 요리도 배우려고 해요. 계란 후라이 성공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40년 만에 처음 계란 후라이 했는데 성공했다고. 근데 보니까 계란 껍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신기한데 경로당에서 다른 할아버지들한테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고마운 줄 몰랐다고 떠들고 다녀요. 이제야 알았다니까요. 밥 한 번 해먹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빨래 한 번 하는 게 이렇게 복잡한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런데 지난주에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우리 영감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손에 꽃다발 들고 40년간 꽃 한 송이 사준 적 없던 사람이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뭐야 이게? 했더니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어서 이러더라니까요. 고마웠다고?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남편이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혼자 살아보니까 마누라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서 뭔 소리야? 했더니 다시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그냥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혼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알게 됐다고. 아이고 이 나이에 철이 들었네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혼자 잘 살아 했더니 근데 가끔 밥이나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이 사람도 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점심만 같이 먹자고 했어요. 그것도 내가 해주는 건 아니고 외식으로.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니까요. 정말? 정말 괜찮아. 이러면서 40년간 매일 밥 해줬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외식 같이 하는 걸로도 고맙다고 해요. 요즘 목요일마다 만나는데 이 사람이 완전 달라졌어요.
내 말 끝까지 들어주고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고. 4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계산도 번갈아서 해요. 예전엔 당연히 내가 내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낼게 이러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65세 이혼해서 배운 게 있어요. 결혼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혼도 끝이 아니고요. 그냥 새로운 시작이에요. 40년간 남편 뒷바라지만 하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고 살았는데 혼자 살아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싶더라니까요. 매운 음식 좋아하고 밤늦게 드라마 보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걸 40년간 참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사람은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65세에 혼자 어떻게 사나. 근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물론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자식들한테 연락하고.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영감도 마찬가지예요. 40년간 나한테만 의존하고 살다가 혼자 해보니까 이제야 제대로 된 어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생각해요. 이혼이 우리 둘 다한테 좋은 일이었나 보다. 각자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 그러고 나서 만나니까 서로 고마운 줄도 알게 되고. 혹시 결혼 생활이 힘드신 분들 있으면 말해주고 싶어요. 참기만 하지 말고 때로는 용기 내서 변화를 시도해 보라고. 65세에도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한테도 말해주고 싶어요. 부인이 해주는 게 다 당연한 게 아니라고. 고마워하는 법 배우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감이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은 전쟁터, 이혼은 피난처. 근데 피난처에서 밥해 먹는 게 전쟁보다 힘들다고. 하하. 그래도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그러면서도 가끔 만나서 반가우니까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젊은 사람들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지금 67살이야.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어. 공무원으로 35년 근무하고 퇴직금에 적금까지. 통장에 9억 2천만 원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 이 주머니에 있는 게 전부야. 480만 원. 이게 40년 모은 돈의 끝이었어.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한 친구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어. 그 놈이 확실한 정보라는 게 말이야. 너희들은 절대로 나처럼 되면 안 돼. 2023년 봄이었어.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시절이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할머니랑 시장 보러 가고 손주들이 주말마다 놀러 왔었어.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하면서 매달리는 그 놈들. 그때는 마음껏 줄 수 있었어. 통장에 돈이 넉넉했으니까. 9억 2천. 젊은 사람들한테는 큰 돈이겠지만 노후 자금으로는 딱 적당했어.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씩 써도 38년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었거든. 이 정도면 아프지만 않으면 할머니랑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어. 그런데 그날 최 과장한테서 전화가 왔어. 40년 지기 친구였지.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고 퇴직도 같은 해에 했어. 서로 믿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전화벨 소리가. 내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어. 형님, 큰 기회가 왔어요. 정말 큰 기회. 뭔 기회? 있잖아요. 제가 증권사에 아는 과장이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귀띔해준 건데. 땡땡테크라는 회사 아세요? 배터리 관련 회사인데요. 정부에서 K배터리 사업에 2조 원 지원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 혜택을 받을 1순위 기업이래요. 2달 안에 주가가 2배는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야, 나 주식 같은 거 안 해. 너도 알잖아. 아, 형님, 이건 주식이 아니라 그냥 돈 줍는 거예요. 제가 벌써 5천만 원 넣었어요. 형님 아니면 이런 얘기 안 하죠. 내가 그때 전화를 끊었어야 했는데. 야, 그런데 확실해? 형님, 제가 거짓말한 적 있어요? 40년 친구한테 사기칠 리가 있겠어요? 100% 확실하다니까요. 그 100% 확실하다는 말. 그게 나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한마디였어. 40년 친구가 100% 확실하다고 하는데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 그럼 조금만 해볼까? 형님, 조금 하면 뭐해요? 최소 1억은 넣어야 의미가 있어요. 수수료 생각하면 말이에요. 1억? 그건 너무 큰데. 형님, 2달이면 2억 되는 돈을 1억 때문에 망설이세요? 제가 보장할게요. 안 되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어. 2억이 되면 손주들한테 더 많이 줄 수 있겠다. 할머니한테 좋은 것도 사주고. 욕심이 올라왔어. 67년을 살면서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린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알겠어? 그럼 한번 해보자.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망쳤어.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갔어. 정기예금 3천만 원을 해지했지. 고객님, 중도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은행 직원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마지막 경고였던 것 같아.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을 했지. 첫 번째 거짓말이었어. 그렇게 3천만 원으로 시작했어. 최 과장이 알려준 그 주식을. 땡땡테크 말이야. 그런데 정말 올랐어. 첫날 3%, 둘째 날 5%. 사흘 만에 12%가 올랐지. 3천만 원이 3,360만 원이 된 거야. 360만 원이 그냥 생긴 거지. 내가 평생 일해서 360만 원 벌려면 한 달은 걸렸을 텐데 사흘 만에 벌었어. 그때 기분이 내가 천재가 된 것 같았어. 아, 이게 투자구나. 왜 이제야 시작했을까? 최 과장한테 전화했지. 야, 정말 올랐다. 형님, 그러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믿으시죠? 그런데 형님, 지금이 더 기회예요. 내일 대형 호재가 터진대요. 정부에서 K배터리 1차 선정 업체 발표한대요. 땡땡테크가 1순위래요. 내일 발표 나면 20%는 더 오를 거예요. 20%. 3천만 원에 20%면 600만 원이지. 그때 내 머릿속에는 숫자만 돌고 있었어. 그럼 더 넣을까? 형님, 지금이 기회예요. 평생 이런 기회 또 올까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 머릿속으로 계산만 했어. 5천만 원을 넣으면 20% 오르면 1천만 원 수익이야.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밤을 새웠지. 할머니가 물어봤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생각할 게 있어서. 내가 그때 할머니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나는 숨겼어. 성공해서 할머니를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 다음 날 아침 은행 문 열기만 기다렸어. 정기예금 5천만 원을 더 해지했지. 고객님, 어제도 오셨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 아, 집 수리할 일이 있어서요. 또 거짓말?
그렇게 8천만 원으로 늘렸어. 그날도 올랐어. 15%. 8천만 원이 하루 만에 9,200만 원이 됐어. 1,200만 원 수익. 내 평생 월급이 200만 원이었는데 하루 만에 6개월 월급을 번 거야. 그때부터였어. 완전히 미쳤던 게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주식 시세부터 확인했어. 밤에 자기 전까지, 아니 새벽 2시, 3시까지 해외 뉴스까지 찾아봤지. 모든 뉴스가 내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 그리고 일주일 후 주가가 처음으로 떨어졌어. 8%나 빠졌지. 9,200만 원이 8,464만 원이 됐어. 736만 원이 하루 만에 날아간 거야. 그때 처음으로 가슴이 철렁했어. 그때 최 과장한테 전화했어. 야, 떨어지는데? 형님, 당황하지 마세요. 이건 일시적인 조정이에요. 오히려 지금이 더 살 기회예요. 평단 낮춰야죠. 지금 싸게 더 사면 오를 때 더 큰 수익이 나와요. 평단, 평균 단가? 그때 처음 들어본 말이었어. 그 말이 논리적으로 들렸어. 그 말에 넘어갔어. 2억을 더 넣었지. 어떻게 2억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할머니 몰래 은행에 가서 어르신, 이 나이에 대출 받으시는 게 쉽지 않은데 무슨 용도인지. 아들 사업 자금이에요. 세 번째 거짓말. 그렇게 총 3억을 넣었어. 그런데 다음 주에 또 떨어졌어. 이번엔 12%. 3억이 2억 6,400만 원이 됐어. 3,600만 원이 또 날아간 거지. 그때부터 잠을 못 자기 시작했어. 밤에 누워있으면 계속 숫자가 머릿속을 돌았어. 할머니가 걱정했어. 요즘 왜 그렇게 말이 없고 밥도 안 먹어?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네 번째 거짓말. 그런데 최 과장은 계속 부추겼어. 형님, 지금 팔면 진짜 바보예요. 곧 반등합니다. 버티면 회복됩니다. 그 다음 주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 월요일 아침 뉴스가 나왔어. 땡땡테크 정부 K배터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술력 부족으로.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 시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폭락했어. 마이너스 20%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떨어졌지. 3억이 2억이 됐어. 하루 만에 1억이 날아간 거야. 손가락이 떨렸어. 매도 버튼을 누르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였어. 팔면 1억 손실 확정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런데 반등은 없었어. 다음 날도 마이너스 15%, 그 다음 날도 마이너스 10%. 2억이 1억 5천이 되고 1억이 되고. 그때부터 완전히 미쳤어. 이대로 다 잃을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해. 남은 예금을 다 깨서 6억을 더 넣었어. 어떻게 6억을? 할머니 명의 적금까지 몰래 해지했어. 할머니가 2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넣은 적금을 그때 내가 정말 미친놈이었어. 총 9억을 넣었지. 내 전 재산의 거의 전부를. 그런데 주가는 계속 떨어졌어. 9억이 7억이 되고 5억이 되고 3억이 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확인하는 게 지옥이었어. 그 와중에 최 과장은 만나자고 하더라고.
술집에서 만났는데 그 놈이 웃고 있는 거야. 형님, 저는 다행히 일찍 빠져서 별로 손해 안 봤어요. 뭐, 너 언제 팔았어? 아, 처음에 20% 오를 때 다 팔았어요. 1천만 원 정도 벌었네요. 그 순간 내가 속은 걸 알았어. 그 놈은 나를 미끼로 써먹은 거였어. 자기는 일찍 빠지고 나한테는 계속 버티라고 했던 거지. 집에 와서 3억이 남아 있더라고. 아직 3억이나 있어? 이걸로 다시 또 미친 생각을 했어? 다른 주식으로 만회하겠다고. 하지만 운이 없었어. 뭘 해도 다 떨어졌어. 3억이 1억이 되고 5천만 원이 되고 마지막 날 계좌에 480만 원이 남아 있을 때 할머니한테 다 말했어. 여보, 미안해. 우리 돈 다 잃었어. 할머니 얼굴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야.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 뭔 소리야? 돈을 잃었다는 게? 여보, 우리 통장에 있던 9억 2천만 원 주식으로 다 날렸어. 그때 할머니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당신 미쳤어? 그 돈이 뭔 돈인데? 우리 노후 자금인데.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어.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르 흘리더라고. 그 울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 그날 밤부터 할머니가 아프기 시작했어. 스트레스 때문이었지.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수치도 악화되고 병원비가 매달 50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어. 480만 원으로 할머니 병원비 내고 생활비 쓰고 2달 만에 바닥났어. 그때서야 아들한테 전화했어. 아들아, 아빠가 잘못했다. 전부 다 털어놓고 나니까 아들이 한참 동안 말이 없더라고.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을? 아들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 그 아들이 지금 우리 생활비를 대고 있어? 매달 100만 원씩. 아들도 애가 둘이나 있는데 우리까지 책임져야 하니까 내가 우리 가족 전체를 망쳤어. 집도 팔았어. 30년 살던 우리 집, 할머니가 마당에 기르던 꽃들, 내가 손수 만든 평상 2억에 팔았지. 10년 전에는 3억 5천만 원 했던 집이 이 원룸,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40평에서 살던 우리가 10평 원룸으로. 할머니가 이사 첫날 밤에 또 울었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하나? 경로당도 못 가겠더라고. 40년 지기 친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가겠어?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이거 너무 비싸다. 다른 거 살까? 이 계란 한 판 5천 원 하는 걸 보고 하는 소리야. 예전에는 뭐든 마음대로 샀는데 손주들이 용돈 달라고 전화하면 할아버지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주마. 내가 그 아이들한테도 거짓말하게 됐어. 매일 이 공원에 나와서 앉아 있어. 할 일이 없거든. 이제는 혼자서 하루 종일 생각만 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처음에는 최 과장을 원망했어. 그 놈이 나를 속였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겠더라고. 그 놈이 나를 억지로 투자하게 한 건 아니야. 내가 욕심을 부렸던 거지. 67년을 살면서 그렇게 큰 욕심을 부린 적이 없었는데 2달 만에 2배가 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 마약 같았어. 한번 맛을 보니까 끊을 수가 없더라고. 내가 바보였어. 67살 먹은 늙은이가 무슨 투자를 하겠다고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주식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어. 그리고 가장 후회되는 건 할머니한테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여보, 나 주식 해보려고 해. 그랬으면 할머니가 말렸을 거야. 하지만 나는 혼자 결정했어. 젊은 사람들아, 내 말 좀 들어봐. 노후 돈은 벌어야 하는 게 아니야. 지켜야 하는 거야. 65세가 넘어서 투자 같은 거 생각하지 마라. 안전한 은행 예금이 최고야. 이자가 적어도 그게 진짜 내 돈이거든. 그리고 친구가 확실한 정보라고 하면서 투자하라고 하면 그 순간 그 친구를 의심해라. 진짜 확실한 정보라면 왜 나한테 알려주겠어? 자기가 혼자 해서 돈 벌면 되는데 나한테 알려주는 이유가 있다는 거야. 40년 친구라도 돈 앞에서는 변할 수 있어. 나도 그걸 믿고 싶지 않았지만 현실이었어. 그리고 가족한테는 무조건 솔직하게 말해라. 특히 부부끼리는 돈 문제를 절대 숨기면 안 돼. 투자하기 전에 가족 회의를 해라. 이 돈 잃으면 우리 어떻게 될까?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잃어도 괜찮은 돈만 투자하라고. 그리고 욕심을 조심해라. 투자해서 조금 돈을 벌면 더 큰 욕심이 생겨. 적당히 벌면 거기서 멈춰라.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빨리 정리해라. 손실은 빨리 인정하고 정리하는 게 답이야. 마지막으로 절대 대출받아서 투자하지 마라. 내 돈으로 투자해서 잃는 것도 큰 일인데 빌린 돈으로 투자해서 잃으면 집까지 잃게 돼. 젊은 사람들아, 부모님이 갑자기 투자 얘기하시면 말려드려. 아버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렇게 말해줘라. 투자 권유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라. 이거 확실해요. 정부 지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이야. 내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잃은 돈을 되찾을 수도 없어.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실수를 너희들은 하지 말라고. 노후 자금은 지켜야 하는 돈이야. 불려야 하는 돈이 아니라 그 돈으로 평생 살아야 하거든. 한 번 잃으면 다시 벌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위험한 투자하지 마라. 안전한 예금, 그게 최고야. 그리고 가족과 상의해라. 혼자 결정하지 마라. 내 얘기는 여기서 끝이야. 긴 얘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너희들은 나처럼 되지 마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